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쇼핑하는 곳이 다 할인받는 곳. 롯데 올마이 쇼핑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땄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의 인터뷰는 변동금리 대출이 70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의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얘기를 했죠. 올해 어느 시점에는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공식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예상이 되는 행보지만은 문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일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어떤 식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들도 지금 예측하느라고 바쁘실 텐데요. 저희는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네.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지금 그 옐런 의장이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할 때 올해의 시작은 하지만 네. 그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이다. 즉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질 만큼 급격하게 올릴 일은 없을 것이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일이 발생할 만큼 급격하게 빼내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이제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어제 있었지만 네. 사실 금융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이미 시장이 선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금리가 올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워낙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1년에 1,000조 이상의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너무 풍부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우리도 금리를 같이 올리는 일 이런 그렇게 네.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종의 그 미국이 완만하게 올리는 것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제 한 몇 달 전까지는 사실 미 연준이 항상 자기들은 미국 경제를 보고서 한다. 세계 네. 경제까지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공공히 해왔었는데 예. 이 미국이 이제 그 의사결정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할 때 그 결정문에서 두세 달 전부터 국제 금융시장을 고려해서 한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만큼 급하게 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그것이 2-3개월 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국제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불안해질 만큼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2013년 5월 달에 버냉키 전 쇼크가 있었죠. 의장이 했을 때 예. 그때는 금융시장이 놀라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반응이 없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이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만큼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크게 불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도 또 언젠가는 금리가 워낙 그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내려갔었으니까요. 미국도 올리고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은 또 올릴 가능성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이제 초저금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역대 최저치예요. 최저죠. 예. 예전에 2%가 기준금리 2%가 최저였는데 이번에 1.75까지 내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처음으로 가장 낮게 내렸기 때문에 아마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소폭은 오르지 않을까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예. 거는 2000년대 중반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1%에서 5.25%로 4.25%를 확 올렸어요. 네. 점진적으로 계속 올렸었는데 이때는 미국이 이제 사전적으로 미리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고 금융시장이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은, 즉 미국이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까지 일어났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순유입,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오히려 들어왔어요. 물론 들어오는 양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네.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이 알겠습니다. 발생을 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차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라는 게 이동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걱정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외관이라고 불리는 게 가계 대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고정금리가 아니라 저금리가 자꾸 되니까 더 저금리로 받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로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계신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한 700~800조 정도는 이제 변동금리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양이 이제 굉장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확 커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면 네. 뭐 이렇게 연체해 갈 만큼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인데요. 예. 하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충격이란 게 금리 인상 충격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거치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예. 거치 기간을 연장을 안 해주고 원금을 일정 부분 갚아라라고 예. 해버리면 사실 그것을 갚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거치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서 원금을 갚아야 되는 불안함,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불안하다 보면 실직의 우려,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왔을 때 그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 같이 맞물리면서 좀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당장은 이 변동금리 가계대출이 전체 한 70~80%에 이르기는 하지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이제 거치 기간이 연장이 안 되고 또 경기가 계속 살아나지 못해서 일자리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충격이 한꺼번에 왔을 예. 때. 그걸 폭탄이 갑자기 터지듯이 오는 그런 가능성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니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소득층 일부 구간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사실 그분들 그러니까 연체에 빠지는 저소득층 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네. 하지만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겠다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을 했지만은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야 될까요? 저는 지금이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될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향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즉 경기 부진이 너무 심해져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1~2년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부터는 금리는 적어도 상승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능하다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거치 문제도 심각해요. 그래서 예. 지금 거치 기간을 두고 산다면 가급적 비거치 원리금 상환 분할 상환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이 제일 적절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안심 전환 대출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고정금리로 갈아타게끔 했고요. 향후에도 그런 노력들은 계속 돼야 될 것이고,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바꿔드림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고금리를 저금리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서민 금융 상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서민 금융도 네. 좀 이제 저금리로 이제 갈아탈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거는 어떤 정책적인 좀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이었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오르 정렬 2588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김치 톡톡.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주 기자의 달리는 경제학 코너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 부품제도, 과연 이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김치 톡톡.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경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구체화할 것이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예, 최근에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했거든요. 네. 1, 4분기 성장률이 0.2%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금리 인상하는 건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전망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2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옐런 의장이 네. 올해 안에 금리 올린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나오는 거냐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2008년에 미국발 금리 위기가 터졌는데요. 미국은 그 금리 위기가 닥치니까 기준금리를 0%대로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제 미국 판단은 경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겠다 하는 건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고요. 실업률도 10%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이제 돈을 푼 건데요. 그 결과 경제가 거의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성장률이 플러스 2%대로 돌아서고요. 실업률도 6%대로 떨어졌거든요. 문제는 이런 경기 회복이 미국 경제가 구조 개혁을 하거나 체질 개선을 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금리의 유동성 공급 때문에 살아났다 이런 얘기인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풀어서 금융 위기를 막고 경기를 인위적으로 들뜨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다면은 경기가 과열되면서 거품이 꺼질 수 있다. 그럼 네. 미국 경제가 또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은 9월부터 12월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기준금리를 미국이 올리게 되면은 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도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려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초저금리로 낮췄던 걸 정상화하는 인상 과정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네. 좀 충격이 되지 않을까요? 세계 경제는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 기준금리 낮추고 돈 풀어서 이제 겨우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미국 이런 조치로 나오니까 거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가 다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미국은 세계 경제에 어떻게 보면 두 번 상처를 주는 겁니다.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일으키면서 세계 경제를 강탈했고요. 이번에 금리를 올리니까 또 이제 강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사실 2008년 보면은 그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주택 시장 붕괴 사태로 이제 금융 위기를 일으켰고요. 네. 그런데 그 금융 위기가 미국 내 금융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비틀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남유럽 국가들의 부도 위기 이거 이제 도래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는 7%도 안 되는 저성장 국면으로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은 다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 자본이 세계 각국에서 유출될 수 있다. 이제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그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예, 건데.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이 가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특히 신흥국들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중국, 인도,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보면은 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금리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타격이고요. 두 번째 타격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다른 나라도 금리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금리가 오르면은 일단 기업 투자도 위축이 되고요. 소비도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더 불황에 빠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금이 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재정 위기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융 위기, 경기 불황, 재정 위기 모든 이제 문제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교수님, 그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언제까지나 이 상태에 둘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언급하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영향은 어떨지 이것도 궁금해요. 우리나라도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것이 외국 자본 유출인데요. 4월 말 현재 외국 자본 구성을 보면은 주식에 471조 원이 들어와 있고요. 채권 시장에 103조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 계좌금이 35% 정도 되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200조 원 정도는 됩니다. 이 돈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시장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시장이 그냥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고 예. 금리가 급등을 하는데 이러면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또 금융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불안감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요, 교수님, 그냥 금리가 오르면은 무작정 빠져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미국도 좀 점진적으로 이 금리 정상화를 밟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외국 자본들도 좀 차례차례 나가게 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옐렌도 아마 그런 걸 걱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단계적으로 올리면 그 충격은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잘 대응을 하면은 이제 버틸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또 경제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외국 자본 의존도가 너무 크고요. 증권 시장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 자본의 유출이 상당한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이 예측하시기로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시나요? 미국으로서는 어떻든 간에 자신들의 경제는 일단 살아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0%대로 유지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네. 오를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전 세계 이제 경제 부작용을 이제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올릴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럽이나 한국 또는 일본 같은 이 선진국이나 대형 경제 국가들은 일단은 양적 완화 조치 같은 것도 계속 취하면서 그런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그 신흥국들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이제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국 자본의 어떤 그 위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타격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네. 아까 또 말씀하시기로는 미국이 2번 상처를 전 세계에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미국으로서는 사실 과열이 걱정이 되니까 그린스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저금리를 너무 오래 두면 안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데 어떻든 간에 자신들 잘못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이번에 예. 자신들은 살아났다고 또 네. 이렇게 타격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조해서 금리를 같이 올릴 수 있는 시점을 모색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뭐 미국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각국이 이제 무조건 우리도 금리 내리겠다, 돈 풀겠다 이렇게 이제 맞대응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이제 경제 구조 개혁이라든가 체질 개선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도 발굴하고 경제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세계 경제를 좀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네. 노력에 미국이 좀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자신들은 구조 개혁 안 하고 체질 개선 안 하면서 네. 일단 돈 풀어서 살고 나서 살만하니까 올리겠다 이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도 구조 개혁하고 또 다른 나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이랄까요? 대응책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도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해서 재정 팽창, 금융 팽창 이런 그렇죠. 팽창 정책을 펴고 예. 있거든요. 이게 잘못해서 이제 거품으로 들뜰 경우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증권시장이나 주택시장이 이제 거품이 순식간에 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네.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거품을 일으키는 팽창 정책은 이제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가계부채입니다. 지금 금리만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이 예. 넘는데 이게 상환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연쇄부도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가계부채를 서서히 좀 부담을 줄여가는 그런 관리를 네.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다른 나라도 다 이제 혼란을 겪고 있고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뭐 구조개혁이나 체질개혁 앞장서자는 거죠. 그래서 네. 먼저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장서서 경쟁력만 갖추면은 네. 나중에 오히려 세계 시장이 우리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좀 각고의 노력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대응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네, 자동차와 경제, 달리는 경제학에서 알아봅니다. 권영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타임스 권영주입니다. 네, 오토타임즈라는 걸 제가 안 밝혀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밝힙니다. 예. 근데 오늘 알아볼 게 네. 이 대체 부품 제도가 어떤 건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정식 명칭은 대체 부품 제도입니다. 대체 부품 제도. 네, 그러면 이제 예. 대체 부품이 대체 뭐냐? 예. 궁금하죠? 보통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만들 때 서플라이라고 그러죠. 서플라이어. 네. 부품 공급사들. 네. 그 부품 공급사들이 1차적으로 납품한 부품을 우리가 보통 OE 부품 이렇게 얘기를 하죠. OE 부품이요? 그렇죠. 그 시중에서는 흔히 잘못된 말이긴 한데 예. 순정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쓰죠. 순정 부품. 그렇죠. 예, 그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많이 예. 들어봤죠.
그 순정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이 바로 대체 부품이고 그 대체 부품을 많이 쓰도록 하자라는 게 대체 부품 제도입니다. 그럼 혹시 그런 거예요? 이 공급사가 굉장히 독점적으로 그렇죠. 배타적으로 있던 그것을 좀 넓혀서 하자. 그렇죠. 순정 부품만 쓰지 말자라는 그렇죠. 그런 거군요. 현명하시군요. 근데 그러면은 대체 부품 제도의 기존의 갑의 위치에 있던 네. 부품사들은 반발이 크겠네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반발에도 나름대로 논리와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이 뭐냐면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3년만 보호를 해주고 3년이 지나면 대체 부품으로 누구든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네.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3년.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구조가 외국처럼 부품사가 이른바 다양한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수직 거래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계열사 같이 그렇죠. 되어 있죠. 수직 예. 계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부품 회사가 완성차 회사에 납품할 때는 그렇게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CR이라고 하죠. 예. 코스트 리덕션, 원가 예. 절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부품사도 투자를 합니다. 개발하면 당연히 투자비가 따라 들겠죠.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3년 동안 계속 공급을 예. 하다가 3년 뒤에 우리 보고 AS 부품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대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렇죠. 갑자기 수익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3년 뒤에 대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3년 뒤에 똑같은 거 복제해가지고 그냥 시중에 풀면 그 회사만 돈 벌란 얘기냐. 충분히 반발할 수가 있겠죠.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 그게 이제 지금 쟁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순정 부품으로 하게 되면 너무 비싸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체 부품제가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체 부품 인증을 받은 품목은 하나도 없고 그래요? 아직은 없어요. 인증 과정에 있는 거죠. 근데 인증 과정에 있는데 이제 그쪽 대체 부품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네. 지금 대체 부품이 이른바 그 외장품, 뭐 보닛이라든가 네. 등화류, 예. 램프류라든가 예. 기타 안전에 크게 위험을 주지 않는 부품들이니까 이것들은 충분히 쓰게 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부가 인증을 하고 예. 그 안전 그 어떤 성능 시험이나 품질을 제대로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인증 라벨을 붙이면 가짜 부품의 유통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정부가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 쪽에 제가 물어보니까 네. 우리는 인증만 해줄 뿐 정부가 AS를 해주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AS는 누가 해주겠느냐? 예. 그러면 그 대체 부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조한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 제조한 사람은 물론 보험에 가입돼서 부품을 유통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제 최악의 상황을 또 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보험 가입을 뭐 처음에 좀 몇 개 하다가 예. 나중에는 뭐 안 하거나 예. 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나 더 이상 사업 못 하겠다. 그리고 부품만 유통시켜버리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제 사라졌을 때 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반대하는 쪽에 일종의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는 일단 인증을 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뭐 공통된 입장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이 대체 부품제를 시행하게 된 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네. 있는데 이게 사실 수입차 때문에 도입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역시 비싼 네. 그 순정 그렇죠. 부품. 예.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누구든 이 대체 부품을 좀 할 수 있게 풀어놨는데 그 수입차가 국내에 이제 워낙 네. 그 보증 수리 기간이 지나면 부품값이 비싸니까 좀 싸게 내릴 방법이 없느냐. 수입차가 비싸니까 보험료도 비싸지 않느냐. 네. 그래가지고 대체 부품 한번 쓰자. 해서 수입차 쪽에서 한해서 쓴 거고요. 네. 국산 부품은 아직 안 되는 것이 디자인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저작권. 그렇죠. 부품에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설계라는 게 예. 설계가 우리가 디자인 개념으로 확장하면 다 설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수입차 먼저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수입사들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도 그러면은 디자인 보호 등록을 하겠다. 개별 부품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을 하면 역시 대체 부품 사업자들이 수입 부품을 못 만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도 등록을 하겠다 해서 이쪽에 이른바 완성차 제조사나 판매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체 부품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네. 또 반면에 이쪽에 대체 부품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 인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겠네요. 시장을 지키는 자와
들어가려고 하는 자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 거죠. 어떤 힘이 더 큰가요? 아직은 막는 힘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완성차 업체들의 그렇죠. 예. 왜냐하면 소비자들도 좀 헷갈리는 게요.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떤 부품을 선택해도 충분히 선택의 어떤 네. 폭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대체 부품제는 아직까지 인증돼서 나온 품목은 없고요. 인증 과정에는 있지만 예. 그게 만약에 이거 내가 썼다가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지? 자동차는 그런 안전이 불안감을 생명인데. 아직도 떨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이제 여기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한번 좀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전문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예. 선택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택하게 할 때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인증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 그러니까 AS에 대해서 네. 얼마나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느냐가 좀 관건이 될 텐데 그렇겠죠. 아직 그 작업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보완 작업이 완료가 되면 충분히 소비자한테 선택도 줄 수 있다. 하지만 네. 그 보완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완성차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좀 실리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대체 부품이라도 품질이 좋다라는 게 인증이 되거나 그렇죠. 혹은 뭐 사용을 통해서 검증이 되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품질의 기준이 어딘지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애매하고요. 이제 예. 품질 인증을 받으면 라벨을 붙이거든요. 예. 그 라벨을 붙이는데 지금도 사실은 순정품도 가짜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는 가짜 홀로그램 같은 거 예. 붙여가지고 이게 판독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정교해서 중국. 그런 부품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는데 네. 아무리 인증 라벨을 진짜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위조돼서 가짜 부품이 유통될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짜 부품만 양산해서 네. 가짜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만 조언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구더기 그렇죠. 무서워서 장을 못 못 담그는 담근다라는 경우가 또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을 네. 것 같기는 해요. 수입차 업체들하고 또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하고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입사는 아직까지는 그게 부품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체 부품제를 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가 예. 말씀드리지만 수입사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요즘 수입차하는데 수입차는 팔아서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판매 마진은 많이 줄었고요. 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할인이 많아지니까 네. 판매 마진은 많이 줄었고요. 서비스에서 돈을 법니다. 서비스가 바로 AS 이런 AS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서비스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수입차는 선택할 때는 경쟁자가 많아서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니까 수입사들이 고객을 많이 현혹을 하죠. 맞아요. 우리 차 사세요라고. 예. 하지만 선택을 하고 나면 AS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해야지 되죠. 그때 가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입사도 지금이야 가만히 있지만 만약에 대체 부품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 우리 시장이 이익을 무너질 가능성? 주겠다 그러면 예. 바로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정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정부는 그런데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정부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기관을 제대로 인증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시험 기관만 지정을 해줄 테니 네. 나머지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럼 시장에 그런 인증을 해줄 만한 기관들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인증기관은 보험개발원산의 자동차 기술연구소가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네.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도 대체 부품을 많이 쓰면 아무래도 보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많이 찬성하는 입장이죠. 보험사의 또 이해관계가 여기 또 그렇죠. 걸려있군요. 여기에는 정비업자, 예. 대체 부품 사업자, 네. 완성차 부품회사, 수많은 자동차 관련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얽혀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카피 인증 그렇죠. 마크 같은 것들을 만드는 유사사업자. 업자들 그렇죠. 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회만 예. 보고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항상 이런 시장은 있는 게 문제인데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충분히 부품값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예. 오늘 달리는 경제학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기자였습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네,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여쭤봤었는데요. 많은 의견들 주셨고 앤디 워홀 전시회 당첨자는 6467님 외 한 분인데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 SNS 계정이 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은데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